간병 계약서에 숨겨진 사망 조건. 챕터 1. 20회의 간병. 새벽 5시 윤정호의 눈이 스르르 떠졌다. 알람이 필요 없었다. 20회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거실에서 물 끓는 소리. 간병인 박미영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78세의 몸은 생각보다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어나 앉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굳어 있었다. 침대 옆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박미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응, 일어났어. 윤정호는 느릿느릿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는 눈동자.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았다. 미음, 나물 몇 가지, 삶은 계란 반쪽. 박미영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윤정호 옆에 앉아 약을 챙겨주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손바닥 가득 쌓인 알약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다. 오늘 날씨가 좋던데 산책 나가실래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단지 한 바퀴였지만 그래도 나가는 게 나았다. 방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멀게만 느껴졌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웃고 미래를 계획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르신? 박미영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약 봉지를 내밀고 있었다. 아, 미안. 멍했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 약들이 정말 자신을 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20회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뇌졸중이었다.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부터였다. 자식들이 간병인을 구했다. 아들 2, 딸 1.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고 했다. 바쁘다고 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얼굴을 비쳤다.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박미영이 왔다. 4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이제 50이 넘었다. 함께 산 시간이 자식들과 함께한 시간보다 길어졌다. 그녀는 윤정호의 식사를 챙겼고 약을 관리했고 병원에 데려갔고 말동무가 되어줬다. 가족보다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뿐이야. 어느 날 윤정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미영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졸음이 몰려왔다. 늘 그랬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이 감겼다. 꿈을 꾸었다. 젊었을 때의 꿈.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길에 아내와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달려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시절. 그때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눈을 뜨니 저녁이었다. 박미영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지.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박미영이 상냥하게 말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가는 날.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하지만 윤정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유지한다는 건 이대로 늙어간다는 뜻이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저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일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5시에 눈을 뜰 것이다. 박미영이 아침을 준비할 것이고 약을 먹을 것이고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 이게 사는 건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20해를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챕터 2. 이상한 친절.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윤정호가 처음 눈치챈 건 아침 식사 메뉴였다. 오늘 계란이 2개네. 평소엔 반쪽만 나왔는데 오늘은 계란 하나가 통째로 나왔다. 게다가 반찬도 늘었다. 나물 대신 구운 고등어가 한 토막 올라와 있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단백질 좀 더 챙겨 드셔야죠.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윤정호는 고맙다고 말하며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먹는 생선이 맛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박미영이 이렇게 신경 쓴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성의껏 간병해주긴 했지만 이런 세심함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어르신, 오늘 외출하실 때 이 옷 입으세요. 박미영이 새 셔츠를 꺼내들었다. 윤정호가 기억하기로 그 셔츠는 작년 생일에 큰아들이 선물한 것이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입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이걸? 그냥 오늘은 좀 멋지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윤정호는 셔츠를 받아들고 입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평소보다 나아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산책을 나갔다.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박미영이 팔짱을 꼈다. 전에는 그냥 옆에서 걷기만 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부축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살뜰한 며느리 같았다. 요즘 컨디션이 어때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괜찮아.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왜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 저녁 박미영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다. 어르신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 맞죠? 응, 왜? 혹시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예요? 윤정호는 숟가락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험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 걸까? 자식들이겠지.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일 처리할 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일.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나중에 일이라는 건 자신이 죽고 난 뒤를 말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어르신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죠. 박미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윤정호는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계산, 기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부터 박미영은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수의도 미리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대요. 장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그런 일 생기면 자식분들이 당황하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윤정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박미영은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준비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다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윤정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박미영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박미영의 태도는 계속 이상했다. 지나치게 친절했고, 지나치게 세심했고, 지나치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윤정호가 곧 죽을 것처럼. 어느 날 밤 윤정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괜찮아. 요즘 잘 챙기고 있어. 그래,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윤정호는 숨을 멈췄다. 얼마 안 남았다고? 뭐가? 그러게. 20년이나 기다렸잖아.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호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 손이 떨렸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박미영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가족보다 가까웠던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었을까? 하지만 박미영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좋아진 식사, 지나친 친절, 보험 이야기, 장래 이야기,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윤정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윤정호는 중얼거렸다. 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걸까? 간병비는 매달 제때 나갔다. 특별히 박미영을 괴롭힌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답은 하나뿐이었다. 돈. 자신이 죽으면 박미영에게 뭔가 돌아가는 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언장에 박미영 이름은 없었다.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뭐가 있는 걸까? 윤정호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이 감겼다. 꿈속에서도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챕터 3. 계약서 발견. 일주일 후 윤정호는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다. 박미영이 시장 보러 나간 사이 혼자서 먼지 쌓인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 사본들.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간병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윤정호는 그 봉투를 본 기억이 없었다. 언제 여기 넣어뒀을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첫 장을 넘겼다. 계약 당사자 큰아들 윤재혁. 간병인 박미영. 계약 기간 20년. 계약 금액 월 300만 원.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윤정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갑, 을, 병의 권리와 의무가 적혀 있었다. 간병인의 의무, 피간병인의 권리, 계약자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윤정호의 손이 멈췄다. 특별조항 제7조. 계약 종료 조건 및 보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본 계약은 피간병인 윤정호의 사망 시 종료되며 계약 종료 시 간병인 박미영에게 계약 종료 보너스로 금 5억 원을 지급한다. 5억. 윤정호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되었다. 5억 원. 자신이 죽으면 박미영에게 5억 원이 지급된다고? 손이 떨렸다.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피간병인 사망시 5억 원. 윤정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식들이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계약서 날짜를 확인했다. 20년 전, 아내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때 자식들이 이 계약을 작성했다. 박미영을 고용하면서 이런 조건을 넣었다. 왜? 윤정호는 중얼거렸다. 왜 5억이나 되는 돈을 계약 종료 보너스로 넣은 걸까? 간병인에게 보통 이렇게까지 하나? 아니다. 이건 보너스가 아니었다. 이건 유인이었다. 박미영이 끝까지 간병을 하도록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20년을 버티면 5억. 중간에 그만두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 조항은 박미영에게 또 다른 유인을 만들었다. 윤정호가 빨리 죽을수록 박미영은 빨리 5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말이 돼? 윤정호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다. 자식들이 이런 계약을 만들었다. 어쩌면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박미영이 끝까지 아버지를 돌보게 하려고. 중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박미영에게 윤정호의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재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빨리 죽이면 빨리 5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영이 돌아온 것이다. 윤정호는 황급히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르신 다녀왔어요. 박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호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래. 수고했어. 박미영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옛날 서류 좀 보고 있었어. 혼자 서랍 여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텐데. 박미영이 다가왔다. 윤정호는 본능적으로 서랍을 가렸다. 괜찮아. 다 봤어. 박미영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의심하는 것 같았다. 뭔가 눈치챈 걸까? 윤정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뭐 먹지? 오늘은 삼계탕 끓였어요.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윤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보양식을 해주는 이유가 자신을 오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식탁에 앉았다. 삼계탕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박미영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잘 드세요.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윤정호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윤정호는 다시 서재로 갔다. 박미영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계약서를 꺼냈다.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이 계약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윤정호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박미영이 눈치채면 안 됐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에 저장된 계약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5억 원. 사망시. 자식들. 윤정호는 이를 악물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계약을 만들었냐고 물어야 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다. 무서웠다. 자식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할지도 몰랐다. 아버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윤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박미영의 미소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나는 이제 살아야 하는 걸까, 죽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챕터 4. 자식들의 부재. 다음 날 아침 윤정호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다. 아버지, 재혁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늘 그랬다. 아들은 늘 바빴다. 윤정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 간병 계약서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계약서요?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아, 그거 박미영 씨 집에 원본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정말 바빠서. 재혁아, 잠깐만. 계약서에 있는 조항들 너 다 알고 있어? 조항요? 뭐 대충은 알죠. 간병비 월 300, 계약 기간 20년 그런 거요. 그 외에는? 그 외엔 뭐가 더 있는데요? 아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시치미를 떼는 걸까? 윤정호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사망시 보너스 5억. 그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윤정호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그런 조항을 넣었냐고. 아버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박미영 씨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해요? 20년이나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끝까지 하죠. 인센티브? 5억이나 되는 돈을 내 죽음에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 내가 빨리 죽으면 걔는 빨리 5억을 받는 거잖아.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박미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와봤어?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윤정호는 계속 말했다. 나는 매일 그 사람이랑 살아. 요즘 그 사람 눈빛이 어떤지 알아? 내 죽음을 기다리는 눈이야. 아버지,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20년이나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 20년. 그래서 이제 지겨워진 거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정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재혁아, 정직하게 말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왜 이런 계약을 만들었어? 왜 내 죽음에 돈을 걸었어? 아버지,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박미영 씨가 끝까지 잘 모시게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를 위해서지. 너희가 모시기 싫으니까 돈 주고 남한테 맡긴 거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아버지까지 모시기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알아.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 효자 노릇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계약을 만들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생각해서. 됐어. 윤정호는 말을 끊었다. 이제 알았어. 너희가 어떤 생각인지. 아버지, 오해해요. 진짜. 전화 끊을게. 아버지. 윤정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고 슬펐고 허무했다. 자식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딸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계약서 받다. 전화해라. 하지만 답이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주말에 가서 이야기해요. 오해 푸시게. 오해? 윤정호는 비웃었다. 5억 원이 적힌 계약서가 오해란 말인가. 며칠이 지났다. 자식들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주말에 온다던 큰아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가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자식들은 늘 그랬다. 내일, 다음에, 나중에.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마침내 나타났다. 토요일 오후였다.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 일하다가 잠깐 들른 것 같았다. 아버지, 왔어? 윤정호는 소파에 앉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미영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 지난번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해? 네, 계약서 때문에 화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버지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직접 모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박미영 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잘 모시게 하려고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내 죽음이잖아. 아버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계약 종료 조건일 뿐이에요. 계약 종료 조건이 사망이라고. 윤정호는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아들이 그걸 보고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복사했어. 증거로 남기려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 내가 정말 모르겠어. 윤정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계약은 박미영한테 내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어. 빨리 죽으면 빨리 5억을 받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 박미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20년이나 아버지를 돌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진작에 뭔가 했겠죠. 요즘 달라졌어. 눈빛이, 태도가, 모든 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연세 드시니까 예민해지신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야. 윤정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미영이 차를 들고 나왔다.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재혁아. 윤정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내 아버지야. 내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믿어요, 아버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박미영 씨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실 수도 없고요. 그 말에 윤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 말이 맞았다. 박미영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었다. 자식들은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요양원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박미영 씨 잘 대해주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 사람이 내 죽음을 기다리는데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일 뿐이에요. 아들은 시계를 보았다. 아버지, 죄송한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와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아들이 일어났다. 윤정호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붙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래, 가봐.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들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안이 더 넓게 느껴졌다. 박미영이 나왔다. 아드님 가셨어요? 응. 차라도 드세요. 박미영이 찻잔을 내밀었다.
윤정호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윤정호는 깨달았다. 자식들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몰랐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의무였고 부담이었고 언젠가는 끝나야 할 일이었다. 계약서는 그 증거였다. 자식들은 돈으로 책임을 넘겼고 박미영은 돈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윤정호의 죽음을 계산에 넣고 있었다. 나는 혼자구나. 중얼거렸다. 진짜 혼자였다. 20년 전 아내가 죽었을 때보다 더 혼자였다. 그때는 아직 자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챕터 5. 죽음을 재촉하는 하루. 변화는 그날 이후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미영이 약통을 들고 왔다. 윤정호는 평소처럼 약을 받아 먹으려다가 멈췄다. 약 개수가 이상했다. 보통은 5알인데 오늘은 3알밖에 없었다. 약이 적은데? 그러네요. 잠깐만요. 박미영이 다시 주방으로 갔다. 잠시 후 돌아왔지만 약을 더 가져오지 않았다. 어르신, 오늘 약 처방이 바뀐 거 모르셨어요? 처방이 바뀌었다고? 네, 지난번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약 줄이래요. 윤정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나? 박미영이 혼자 병원에 갔을 때였나? 내가 같이 가지 않았잖아. 그때 그런 말을 했어? 네, 약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간에 부담이 된대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약을 줄이려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에 내가 직접 병원에 가봐야겠어. 네, 그러세요. 박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윤정호는 3알의 약을 먹었다.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다. 며칠 후 식사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르신, 요즘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양을 줄였어요. 내가 소화 안 된다고 한 적 없는데? 아니, 그런 것 같아서요. 식사 후에 자꾸 배 만지시잖아요. 윤정호는 할 말이 없었다. 배를 만진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건 습관이었지 소화 불량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괜찮아. 평소대로 줘. 연세 드시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박미영은 윤정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밥그릇에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 담겨 있었다. 반찬도 줄었다. 이것만 먹으면 배고파. 그럼 나중에 간식 드릴게요. 하지만 간식은 나오지 않았다. 윤정호는 배고픔을 참으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적은 양, 간단한 반찬.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다. 옷이 헐렁했다. 박미영 씨. 네. 식사량 좀 늘려줘. 너무 적어. 어르신, 이게 적정량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배고프다고. 조금만 참으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미영은 윤정호의 요청을 계속 무시했다. 식사량은 줄어들고 약도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 병원 예약도 취소되었다. 어르신, 이번 주 병원 예약 취소했어요. 왜? 날씨가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다시 잡을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매번 달랐다. 날씨, 병원 사정, 윤정호의 컨디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다음에 가요. 아니야, 괜찮아. 가자. 무리하지 마세요. 박미영은 강제로 병원 가는 걸 막았다. 윤정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병원도 안 가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
기운이 없었고 자주 어지러웠고 숨이 찼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다. 박미영 씨, 나 요즘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가 불편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불편해. 기운도 없고 숨도 차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 말이 윤정호의 귀에 꽂혔다. 자연스럽다고. 관리를 안 하니까 몸이 나빠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르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박미영은 윤정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윤정호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빠르게. 박미영은 윤정호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방치하고 있었다. 약을 줄이고 식사를 줄이고 병원을 안 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뻔했다. 윤정호가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사망한다. 자연사로 처리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박미영은 5억을 받고 떠난다. 이건 살인이야. 윤정호는 중얼거렸다. 적극적인 살인이 아니라 소극적인 살인. 돌보지 않음으로써 죽게 만드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 간병인이 실수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변명하면 그만이니까. 윤정호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다. 내일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 자다가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혼자 방에 누워 어둠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숨을 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며 윤정호는 살고 싶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영은 5억을 위해, 자식들은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윤정호가 살아있기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윤정호는 결심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 계약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증명해야 한다. 그날부터 윤정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챕터 6. 가짜 약과 진짜 공포. 윤정호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약부터 확인해야 했다. 정말 의사가 처방을 바꾼 건지 아니면 박미영이 임의로 줄인 건지. 다음 날 아침 박미영이 약을 가져왔다. 윤정호는 평소처럼 받아들었다. 하지만 입에 넣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겼다. 물을 마시고 삼킨 척했다. 잘 드셨어요? 응. 박미영이 나가자 윤정호는 입에서 약을 꺼냈다.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약을 모았다. 일주일 후 윤정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놀랍게도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줄었고 기운도 조금 생겼다. 약이 문제였어. 윤정호는 확신했다. 박미영이 준 약이 진짜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용량을 줄여서 효과가 없게 만들었거나. 증거가 필요했다. 윤정호는 모아둔 약들을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며칠 후 박미영이 장을 보러 나갔다. 윤정호는 재빨리 움직였다. 택시를 불러 약국으로 갔다. 단골 약국이었다. 약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약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윤정호는 봉투를 꺼냈다. 약사가 약들을 꺼내 살펴보았다.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 약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에 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전부 어르신 약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데요. 이 약은 혈압약 맞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 제대로 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은 맞는데 용량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건 약사가 다른 알약을 집어들었다. 이건 수면제예요. 어르신 처방 전에 수면제 있었나요? 아니요. 이상하네요. 왜 수면제가 섞여 있지? 윤정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수면제. 박미영이 수면제를 약에 섞었다는 말이었다. 이거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졸리죠. 기운도 없어지고요. 장기 복용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였다. 윤정호가 매일 졸렸던 이유, 기운이 없었던 이유. 박미영이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약사님, 이거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 증거요? 네, 사진이라도 찍어두고 싶어서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뭔가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윤정호는 약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다. 약사에게 인사하고 약국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박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산책.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윤정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박미영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뭔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 윤정호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예전에 메모용으로 샀던 것이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테스트해보니 잘 작동했다. 다음 날부터 윤정호는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겼다. 박미영의 전화통화, 혼잣말, 모든 소리를 녹음했다. 며칠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소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녹음된 내용이 달랐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응,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응, 약도 줄였어. 의사가 그러래서. 아니, 고지야. 내 생각엔 길어야 몇 달. 그래, 계약서대로 될 거야. 걱정 마. 윤정호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증거다. 명확한 증거였다. 박미영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 다음 날 윤정호는 계약서 사본과 약들, 그리고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간병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어줄까? 약을 줄인 것도 식사를 줄인 것도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자식들에게 보여줄까?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예민해졌다고 과민 반응이라고 말할 것이다. 윤정호는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챕터 7. 마지막 함정. 윤정호는 연기를 준비했다. 쓰러진 척해야 했다. 그래야 박미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획을 세웠다. 거실에서 쓰러진다. 박미영이 발견한다. 그때 박미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녹음한다. 만약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증거가 된다. 월요일 오전 윤정호는 실행에 옮겼다. 박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로 나갔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소파 옆에서 쓰러졌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닥에 몸을 내던졌다. 으윽. 신음소리를 냈다. 박미영이 달려왔다. 어르신, 어르신. 박미영이 윤정호를 흔들었다. 윤정호는 눈을 감은 채 반응하지 않았다.
박미영의 손길이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호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박미영이 뭔가 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를 부르는 걸까? 윤정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박미영은 119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쓰러지셨어.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윤정호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응, 방금. 거실에서. 아니, 아직 119 안 불렀어. 지금 확인 중이야. 확인 중?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지? 맥박은. 잠깐만. 박미영이 윤정호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재고 있었다. 윤정호는 최대한 맥박을 느리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약해. 거의 안 뛰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윤정호의 심장은 멀쩡했다. 하지만 박미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응,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오늘이 될지도. 그래, 알았어. 조금 더 기다려 볼게. 진짜 안 되면 그때 119 부를게. 전화가 끊어졌다. 윤정호는 눈을 감은 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박미영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을 생각이었다. 조금 더 기다려 본다고 했다. 자신이 정말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었다. 박미영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재혁 씨? 나예요, 박미영. 아버님이. 네, 쓰러지셨어요. 지금 거실에. 아니요, 아직 119는 안 불렀어요. 상태를 좀 보고 있어요. 큰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다. 윤정호는 아들의 대답이 궁금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고. 네, 자연스럽게. 네, 걱정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아들도 이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다. 윤정호는 참을 수 없었다. 눈을 떴다. 박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박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들었어. 윤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박미영이 뒤로 물러섰다. 어르신 언제? 처음부터. 다 들었어. 윤정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박미영의 얼굴이 하얘졌다. 녹음했어. 내가 한 모든 말. 어르신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119 안 부른 게 오해야? 내가 죽기를 기다린 게 오해야?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뭘 들어? 내가 5억 받으려고 날 죽이려 한 것 말고 뭐가 더 있어?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계약 조건이 그런 거였어요. 계약 조건? 그래, 내 죽음이 계약 조건이지. 그래서 내가 날 죽이려 한 거잖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박미영이 소리쳤다. 저는 그냥 제 몫을 받으려는 것뿐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제 인생 20년을 어르신께 바쳤어요. 그래서 날 죽여도 된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약을 줄인 건, 식사를 줄인 건, 병원을 안 간 건. 박미영이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인정해. 내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거. 인정 안 해? 그럼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줄 거야. 어르신. 박미영이 윤정호에게 다가왔다. 윤정호는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어르신, 제발. 경찰에는 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윤정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으로 와라. 당장.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문자를 보내고 박미영을 바라보았다. 너도 여기 있어. 도망가지 마. 어르신. 닥쳐.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남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1시간 후 큰아들이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박미영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 같았다. 아버지. 앉아. 윤정호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박미영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내가 더 잘 알겠지. 윤정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이 될지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들과의 통화 내용.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뭡니까? 들은 그대로야. 박미영이 날 죽이려 했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 오해예요. 또 오해래. 뭐가 오해야? 녹음된 게 오해야?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윤정호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도 봐. 5억. 내 죽음에 5억을 건 계약서.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끝이야. 윤정호는 일어섰다. 내일 변호사한테 갈 거야. 이 계약서 무효시키고 유언장도 다시 쓸 거야. 아버지. 그리고 박미영. 너는 당장 나가. 박미영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르신, 제발. 나가라고. 윤정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미영이 일어나 방으로 갔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윤정호를 붙잡았다. 아버지, 그럼 누가 아버지를 돌봐요? 모르겠어. 혼자 살든지 요양원 가든지.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적어도 날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들이 할 말을 잃었다. 박미영이 짐을 들고 나왔다. 윤정호를 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박미영. 윤정호가 불렀다. 박미영이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박미영이 돌아보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요, 어르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윤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옆에 앉았다. 아버지. 가봐. 너도.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 아들이 떠나고 윤정호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적어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적어도 매일 밤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챕터 8. 사망 조건의 주인.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호는 혼자 살았다. 처음엔 힘들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다. 윤정호는 동의했다. 할 말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모두 모였다. 큰아들 재혁, 둘째 아들 재훈, 딸 윤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앉아라. 윤정호가 말했다. 자식들이 소파에 앉았다.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윤정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올려놓았다.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약 분석 결과 모든 증거들. 이게 뭔지 알지? 자식들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가 만든 계약서야.
내 죽음에 5억을 건 계약서. 아버지. 딸 윤지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윤정호가 윤지를 바라보았다. 내 죽음을 돈으로 만든 게 나를 위해서라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박미영 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게 하려고. 끝까지? 끝이 뭔데? 내 죽음이 끝이잖아. 결국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린 거야.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다. 윤정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미영의 목소리, 아들과의 통화, 모든 게 흘러나왔다.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윤지가 울고 있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렸다. 재형만 윤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박미영 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잘 모시게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약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윤정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만들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희는 그런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박미영은 날 죽이려 했어. 이 계약 때문에. 윤정호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랬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귀찮았을 테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윤지가 울먹였다. 저희는 정말. 됐어. 윤정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제 나는 결정했어.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을 다시 썼어. 변호사 입회하에.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재산은 이제 너희한테 안 가. 아버지.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노인복지단체에. 나 같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아버지, 그럼 저희는. 너희는 충분히 벌고 있잖아. 내 돈 필요 없을 거야. 재혁이 일어섰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 윤정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야. 고소장? 박미영을 고소할 거야. 학대죄로. 약을 줄이고 식사를 줄이고 병원을 안 가게 한 것. 모두 노인 학대야. 자식들이 당황했다. 아버지, 그럼 저희도. 너희는 공범이지. 하지만 고소는 안 할 거야. 윤정호는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날 찾아와. 진짜로.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 약속해.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약속 어기면 너희도 고소할 거야. 방조제로. 윤정호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제 사망 조건은 너희가 갖게 될 거다. 무슨 뜻이세요?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이 된다는 뜻이야. 그게 새로운 사망 조건이야. 자식들이 숙연해졌다. 윤정호는 서류를 봉투에 담았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희와 나 제대로 된 관계로. 며칠 후 윤정호는 신문 기사를 봤다. 박미영이 체포됐다는 기사였다. 노인 학대 혐의.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했다. 윤정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윤정호도 저 세상에 속해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윤지였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식사해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윤정호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짜로 혼자가 아니었다. 자식들이 찾아올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중얼거렸다.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것, 싸울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윤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딸이 올 것이니까. 오랜만에 함께 먹는 저녁이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윤정호는 그 햇살을 느끼며 주방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